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선 산업화를 성공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민주화를 성공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성을 띈 우리 국민의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지금 얼른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와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출생하지 않아가지고 인구절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플라스틱 문화가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호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해야지만은 우선 나라가 갈라져 산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름하여 분단 고통이에요. 분단이 오래되면은 갈등이 증폭해가지고 나라 안에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엄청난 대립구도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말하기를 갈등공화국 그런 말을 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을 갈등에서 찾아요. 1년에 갈등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적게 경제적으로 산출한 사람은 약 86조가 1년에 날아간다. 갈등 비용으로. 또 많이 잡은 경제학자들은 246조가 갈등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갈등 비용을 연간 300조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500조가 다 안 됩니다. 근데 소모 비용, 갈등으로 벌이는 비용이 300조에 이른다면 나라의 희망은 어두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갈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자는 칡넝쿨 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넝쿨은 여러분이 가서 산 밑에 가보면 다 오른쪽으로 감아가요. 근데 등나무는 전부 왼쪽으로 감아가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남남 통일부터 하라 그래요. 남쪽 사람들끼리 먼저 통일해봐라. 그래야 북한을 끌어당기지 우리나라가 서로 갈라져 살면서 어떻게 통일한다고 하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부터 5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팽목항이라고 그 항구 앞에를 지나가던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전복됐어요. 단순히 말하면 그 배는 해상교통사고입니다.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전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 그런 해상사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해상사고는 정치적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5년 세월이 다 갔는데도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가 한쪽에서는 쇠국기 집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시간의 낭비는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국민의 의식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갈등 비용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분단은 세월로 따져도 73년이 됐어요. 이제는 어지간하게 통일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으로 넘어가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의 평화의 집에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삼국이 분단의 당사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6.25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까지 합쳐지는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언론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정치적 쇼를 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극적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상징적 조작이 어느 때는 실체적 통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는 4곳에 있었습니다. 첫째가 대한민국이고, 둘째가 동서독이고, 셋째가 베트남이고, 넷째가 남북 예멘입니다. 근데 1975년에 베트남은 공산월맹이 자유월남을 군사적으로 통일했어요.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물리적 통일 그럽니다. 두 번째 통일은 중동에 있는 남북 예멘이 권력을 배분하는 협상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예멘이 대통령을 하면 북예멘 사람은 부통령을 하고, 북예멘이 국회의장을 하면 남예멘 사람이 부의장을 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남예멘이 하고 해군 참모총장은 북예멘이 하는 소위 권력 배분형 통합 통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남북 예멘은 87년에 협상 통일을 하고 90년에 권력 배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군사적 통일을 합니다. 다행히 미국이 지지해준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통일된 예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독일 통일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흡수 통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흡수 통일로 보는 정치 이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론은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통일했으니까 저것을 평화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자. 그래서 동서독 통일을 평화통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4군데가 분단됐다가 3군데가 통일됐으니 마지막 통일 현장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영토도 갈라졌고 주권도 갈라졌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가치관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가치관. 소위 삶의 양식. 바꿔 말하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할아버지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이까지의 혈통체제를 백두혈통이라고 해요. 백두혈통.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할아버지 되는 김일성이를 아주 명문화해가지고 조선의 시조고, 김일성이가 시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민의 여보이며 조국 통일의 선구자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영원하고 죽어도 살아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사바군데 이렇게 써졌어요. 김일성 주석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인민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의심이 나죠. 죽어서 만수대 언덕에 금수장이라고 거기에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누워 있어요.
김정일이 그 밑에 아들도 누워있어요. 부자지간에.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꼭 왜 영생하냐 그랬더니 김일성 사업을 김정일이가 하고 김정일의 대업을 김정은이가 이어서 가니까 정치적 생명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처럼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서는 인간의 양심의 기준도 정치 권력의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도 김일성식으로만 해야 돼요. 김일성을 지지 찬동하지 않는 김정은이를 따르지 않는 어떤 세력도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정치 성향, 또 집단의 정치 조직, 또 어떤 표현의 의사의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북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는 가치관의 대립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북한에는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유물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고 남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통일한국,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그런 정치적 통일, 정치적 결집을 해서 북한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관이에요. 세계는 232개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의 후진국도 갈라져 살고 있질 않아요. 우리 민족만 갈라져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것은 산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DMZ라고 우리 휴전선에 가보면 산새도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안보를 누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다. 분단 70년을 훨씬 넘겼는데 87년에 모처럼 남북 간의 적십자사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자. 가족을. 그래서 남쪽에다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 신청을 해봐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물론 대부분 북한 사람이 피해를 볼까봐 신청을 안 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한 가정이 한 11만 6천 가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21번 만나봤습니다. 21번. 21번 동안에 몇 명이 만났느냐? 10,000명이 만났어. 10,000명. 11만 6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10,000명이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22년 동안. 그러면 얼른 숫자적으로는 11만 6천 명에서 10,000명이 만났으니까 10만 6천 명은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 말에 적십자사가 발표를 한 거 들어보니까 5만 4천 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한 6만 명, 5만 명 넘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까요? 돌아가셔버렸다 그런 얘기. 얼마나 가슴에 한을 안 왔겠습니까? 산 사람을 제사도 지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이 고통은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겪는 고통입니다. 또 하나, 만일 우리가 통일국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류국가입니다. 물류국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그런데 물건을 싣고 철도로 못 가요. 막혀가지고. 이게 배로 싣고 유럽을 가고 중남미를 간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을 가고. 그러면 철도로 유럽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 많이 걸릴 때 한 달까지 걸려요. 근데 배로 가면 얼마 걸리냐? 보통 4개월 걸립니다. 어떤 데는 5개월 걸려요. 그렇다고 많은 물건을 비행기로는 실어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한계가 있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원자재를 실어 와야 돼. 그것도 제일로 먼 데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포항제철, 포항제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제철회사. 우리나라는 원석이 안 나와요. 남쪽에서는 철광이. 그러니까 브라질 가서 철광을 사와야 돼요. 4개월이 걸립니다. 싣고 오는데. 근데 북한의 무산이라고 중국 국경의 압록강변에 있는 철광이 있어요. 그 톤수는 무제한 들어있답니다. 그 철광을 포항제철이 사오면 무산에서 기차에다 싣고 저 두만강 하류에 있는 나진선봉이라는 데, 나진선봉.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우리나라 지도 저 끝머리에 나진선봉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철도로 3일에 걸쳐서 와요. 거기서 배에다 물건을 실으면 포항까지 6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브라질산 원석보다 가격은 절반쯤 싸고 비용은 운반비는 5분의 1로 줄어들고 실은 엄청나게 좋은 철광을 사다 철을 만든다. 그러니 원석을 사다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자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2009년에 우리나라 광업진흥청이 북한의 자원을 조사했어요. 매장량이 얼마고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주로 중요한 광물질은 첫째가 마그네사이트, 아연, 석탄, 무연탄, 유연탄, 그 다음에 황금, 그 다음에 철광,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요즘 중국이 무기로 쓰고 있는 히토류라는 겁니다. 히토류, IT 산업에 들어가는 철광, 진료. 그것이 거의 무제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얼마치가 들었다고 그랬냐. 한국 돈 7천조가 매장되어 있다는, 북한에 7천조. 근데 남쪽에는 광물질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느냐. 저 충청북도하고 저쪽에 강원도 일부에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이 있어. 석회석, 세멘트 만드는 원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74조 정도 매장되어 있다. 북한에는 7천조가 매장되어 있고 남쪽에는 300조가 안 되는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다. 근데 북한에 매장되는 광물질이 전부 남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통일된 국가가 되거나 평화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남북이 원활한 교류를 하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분단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갈등병은 갈등병대로 지출하고 또 우리 성장에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려있고 물류비는 많이 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통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외치는 이 사람은 통일이 눈앞에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 어떤 분이 선을 들더라. 얼마 전에 제가 영동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선을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90인데 언제 통일을 보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세까지만 살아계시라고 했어요. 그럼 통일을 본다고? 근데 100세를 살려면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내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준비하고. 그래서 혹시 저승사자가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 100세 인생 노래에 나와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다시는 데려오지 마라. 자존심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일될 때까지 안 간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통일될 때까지 안 간다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을 드렸으니까 100세까지는 살겠냐고. 그러니까 통일을 볼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런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독일은 분단돼가지고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교류를 많이 했어요. 한 45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동서독 간에는 또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독이 동독보다 원체 잘 살고 자유로우니까 아주
동독 사람이 서독을 그리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산국가가 망하기 시작한 것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아주 격돌 직전에, 군사적으로 충돌 직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와싱턴에다 신문을 만들었어. 와싱턴 타임이라고. 그 신문을 통해서 레이건의 정치적 뒷받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강하게 압력을 해라. 그래서 레이건이 자신을 가지고 내놓은 정책이 SDI라는 정책이에요. 우주 방위 전략 구상 그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원자탄 전쟁을 하면 소련이 탄두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승자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지. 그런데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가르쳐줬더니, 우리 문 선생님이 가르쳐줬더니 레이건이 용기를 내고 고르바초프한테 선언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무기가 하나 있다. 그 무기가 뭐요? 그러니까 소련 상공에다 레이저를 설치해가지고, 레이저 빛으로 쏘는 거, 그걸 아주 인공위성이나 어떤 것도 발견 못하는 고도 상공에다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이름하여 ICBM이죠. 그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발사하려고 머리를 쳐들면 레이저가 소련 상공에서 날아가서 거기서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니까 너그 나라가 만들어놓은 미사일 가지고 너그 나라가 죽게 되니, 소련이 죽게 되니 전쟁의 용의가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련 국방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너희들은 우주 방위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설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설계냐 그랬더니 스타워스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들의 전쟁 이론이요. 그 별들의 전쟁 이론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미국 상공에다가 우주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레이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니까 국방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소련은 거지 국가가 돼가지고 그때 이미 국방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싸움에서 미국한테 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은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똑같이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도 설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트럼프 같은 사람 때문에 김정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독일이 일으킨 통일을 우리가 가만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89년 11월 달에 11월 9일 날 정확하니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려요. 동서 장벽이. 그때 당시 콜 총리는, 독일 총리는, 국무총리는 폴란드에 가서 바이엔사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담. 근데 무너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히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왔어요. 그때 기자들이 한 500명 와가지고 콜 총리한테 통일이 시작됐어 이렇게 물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콜 총리가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냐, 주변 국가가 인정을 하고 미국하고 소련 사이의 협의가 끝나야 되니까 아마 독일 통일은 지금부터 한 20년쯤 가야만 통일이 될 거다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신문에 썼어요. 앞으로 20년 후 통일된다고. 근데 정확하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352일 만에 1년이 다 안 됐는데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됐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달려왔어요. 당신 20년 후에 통일된다더니 어떻게 통일이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콜 총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일어나 버렸어요. 콜 총리는 금년 3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회고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하게
하늘이 독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고 동서독 시민들은 그 문으로 재빠르게 들어왔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이제 드디어 하늘이 우리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치 지난번 트럼프가 북한 땅을 밟은 거, 이건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거랑 똑같이 북한의 장벽이, 남북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응? 자,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한반도 통일 시대가 눈앞에 왔어요.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섭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자를 붙여서 신통일 한국 시대가 온다. 준비해라 그러고. 정치는 통일을 못합니다. 권력은 통일을 못해요. 국민이 주인 될 때. 여기에 와라 통합정신. 오늘 정읍이 민주주의의 본관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동학의 정신. 동학은 어떻게 왔습니까? 1885년에 구한 말이죠. 그때 이모군란이 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882년, 1884년이에요. 마치 청나라하고 일본사의 권력 다툼을 하면서 한반도의 권한을 누가 더 증대하고 누가 한반도를 먼저 집어먹냐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청나라는 서태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난이 시끄럽고 국면이 분열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제국으로서 새로운 신흥국가예요. 그러니까 일본 세력이 청나라 세력을 뒤덮으려고 하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지우지한다. 어디 편에 붙어야 유리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개화파라고는 김옥균, 박영식 같은 분들이 홍영식이 우정국을 세워서 그날 경축연을 하는 날 3.1천하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의 이등박 문의가 북한의 이용장이를 불러서 어디서 저 중국의 천진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한반도에 대해서 내정을 간섭하지 말자. 정치적으로 서로 압력을 넣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키고 군사적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보장하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문자로는 핵문지조 원칙 그러는데 만일 어떤 사건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면 문서로서 사전에 알리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진조약이라고. 천진조약. 뭐 의미가 없는 분들은 일찍 나가셔도 되고 깊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 천진조약. 자, 그로부터 일본하고 청나라가 한반도에 물러가 버렸어요. 고종시대죠. 1885년부터 1894년 통학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요 10년 동안을 우리나라 외교사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태평성대 10년 그 기록해놨어요. 처음으로 외국의 간섭을 안 받고 사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정의 정치인들은 큰 나라에 의존해가지고 살던 버릇이 생기는 습관, 그걸 사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야, 이게 독립국가를 만들어 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싹튼 세력이 청나라를 다시 불러오자. 그걸 모아파라고 그래요. 모아파, 친정파. 아니다. 일본이 새로운 제국이 됐으니 일본과 가까이 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걸 친일파 그래요. 저 미국에 있는 나라가 멀리는 있어도 좋은 나라라고더라. 미국의 힘을 끌어다 나라를 살자. 요게 친미파예요. 아니다. 북쪽에 러시아라고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끌어다 정치하자 하는 게 친러파예요. 요 사당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움을 흘린다고. 정치가 저런 짓거리를 하면 반드시 지방 관리들이 부패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자고 서로 또 한쪽에서는 못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100명 정도 가지면 돼. 100명. 뭐 때문에 300명씩 가지고 보좌관을 7명씩 가지고 말이야.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생산적 국회가 아니야. 1년에 절반은 문 닫아놓고 쌈질만 하고. 얼마 전에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거지하고 신부가 빠졌는데 119 구대원이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강에 들어간 김에 놔두지 왜 건졌냐고. 그래서 119 구조대원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강 오염시킬까 봐서 일찍 건져버렸다고. 응?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자, 조정이 정치 싸움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부패해가지고 바로요 고부현 조병갑이가 수세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돈을 걷어들여서 오색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동학도들이, 동학은 지금 천도교의 옛날 이름입니다.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라고 했어. 왜 동학이라고 했냐? 서양에서는 정신질환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냐? 빨리 개혁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자고 해서 나온 종교가 동학이에요. 지금 말하는 천도교. 그래서 나중에 3대째 와가지고 천도교란 이름을 바꿨어. 동학에서. 하도 탄압이 심하니까. 그래서 정봉준 장군이 농민들을 죽참을 메고 조정에다가 새 나라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때 건의 중에 제일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정치를 평등하게 해라. 이게 민족주의 정신의 기본이 평등. 2번째가 반상제도를 폐지해버려라. 양반 상놈의 신분적 제도 때문에 안 된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경제 유전의 원칙을 지켜라. 농사 짓는 농토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줘라 그런 얘기야. 천지개벽 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개벽정신 그러는 거야. 어?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야 평등해져. 인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반상제도 폐지해라. 사람이 신분상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따로 있고 상놈이 따로 있냐? 산업공상제도 아니야. 이걸 폐지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농토는 농민에게 돌려주라 그런 얘기야. 얼마나 멋있는 민주주의 원리요. 민주주의 발언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학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해냈다 그런 얘기야. 어? 박수 안 치세요? 어? 엄청난 얘기야 이거. 나는 지금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뭐 때문에 제주도 사건, 무슨 인천 상륙작전, 여수 사건에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진짜 보상의 문제가 있다. 정읍 황토현에서 일어난 동학군들이 무참하게 죽었어. 어제 SBS에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쪽에 어딥니까? 충청북도 보울. 어? 그 전투에서 농민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조국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세기 신고 따라다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갔냐 이게. 그 후손들이 100년 세월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았겠냐 이게. 나라가 이제 부유해졌으면 그분들의 뿌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외친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여기 정읍 고부현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현시키는 거대한 거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을 보상해주라. 그 사람들을. 광주의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여기서 3.1운동이라는 것도 동학 척주들에 의해서 조직화된 이미 3.1운동으로 일어났지. 그때 뭐 스마트폰 있어, 전기가 있어, 전화가 있어, 무슨 조직화가 돼 있어. 어떻게 3.1운동 때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운동을 했겠냐 그런 얘기야. 이게 다 동학정신이 일어난 거야. 어? 김구선명도 동학의 접주고 안중근 의사도 동학의 접주예요. 동학이 나라를 살린 민주주의 뿌리야. 정확히 알았어요? 박수 한번 더 치세요. 어?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농민군의 나라의 새로운 계획을 열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쫓아가서 관군에게, 일본군에게, 청나라군에게 저항했던 이 동학의 농민군들의 후손들을 찾아서 국가가 보상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살린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여기 가정
참가정연합회 회장님이 그 원리를 잘 알았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바른지 정업 이렇게 써놨구만. 아주 잘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 만일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깨달아가지고 동학의 정신대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거야. 분단될 이유가 없어. 어? 다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이 희망 전진대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뛰어넘는 통일의 시대가 눈앞에 옵니다. 그것은 남북 간이 동일한 가치관을 지녀야 돼. 그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만드셨던 문선명 선생님은 공산주의가 70년을 못 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이 사실은 70년째 되는 해야 48년 정권이 생겼으니까. 근데 금년 6월 반토막을 연장해가지고 6월 30일을 넘기기 전에 7월 1일을 넘기기 전에 트럼프가 북한 땅을 들어가고 김정일이 다시 평화집으로 오고 이런 거대한 역사는 남북 간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놨으니 국민이 주인 돼가지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서 남북이 함께 살면서 세계 각국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서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가기를 오늘 민주주의 바른지 정원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